저는 김도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겉으로는 평범한 운전기사였지만 사실 제 안에는 복수와 정의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양복을 깔끔히 차려입고 회사 임원들의 파티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 열쇠를 쥐고 벽 한쪽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호텔 연회장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현 씨 잠깐만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 사장의 부인인 김미경 사모님이었어요. 5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 핸드백 좀 차에서 가져다 주세요. 뒷좌석에 두고 왔거든요. 사모님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마치 저를 하나의 도구처럼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그저 운전기사 정도로만 여기며 시선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지. 이 자리에서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야. 파티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였죠. 차에서 핸드백을 가져와 사모님께 건네주자 그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무시한 채 다른 부인들과 대화를 이어갔죠. 우리 집 기사는 정말 말을 잘 들어요. 벌써 몇 년째 우리 가족을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거든요. 사모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썽을 부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임원들의 웃음소리와 건배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있었죠. 언젠가 모든 것이 뒤바뀔 날이 올 테니까요. 도현 씨 집으로 가요. 태준 사장이 사모님과 함께 나오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차 문을 열어드리며 네 사장님 하고 대답했죠. 차 안에서 태준과 사모님은 오늘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가 승진할 것 같고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였죠.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두 분을 모시고 나서야 저는 제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주식 관련 문서였습니다. 정확히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식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꺼낸 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찍힌 것으로 회사 창립 당시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다른 창립 멤버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만 회장이었어요. 현재 회사의 최고 권력자이자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죠. 사진 속에서 그는 저와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평생 친구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순진했지. 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성만을 진짜 친구라고 믿었거든요.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만은 제가 가장 신뢰했던 순간에 저를 배신했어요. 교묘한 계략으로 제 지분을 빼앗아갔고 저를 회사에서 쫓아냈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서류들을 정리하며 저는 내일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몇 년간의 치밀한 계획이 이제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운전기사의 가면을 쓰고 출근해야 했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모든 것이 뒤바뀔 날이 곧 온다. 그 말은 30년간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의 풍경은 평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태준 사장을 태우고 임원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회의실 앞에서 차를 세우고 태준이 내리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태준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도현 씨, 오늘 회의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연락 오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차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회의실 근처의 복도에서 대기했죠.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잠시 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임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태준이 단상에 서서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구심을 표했죠. 그때 한 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 계획에 대한 시장 분석 자료는 충분한가요? 위험성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태준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 회사가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나 봅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순간 저를 향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죠. 도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태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운전기사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요. 당장 주차장으로 가서 대기하세요. 주변 임원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죠. 태준의 딸이자 회사의 이사 중 한 명이었어요. 서연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도연 아저씨도 회사 생각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요. 서연아, 넌 빠져 있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태준이 딸에게도 거칠게 대답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떠나려는 순간 저는 의미심장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오래 두고 보면 다 바뀌는 법이지.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들렸을 거예요. 특히 서연이 제 말을 유심히 들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만든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딜 이유가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 회의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태준이 화가 난 표정으로 나오는 걸 보니 회의 결과가 좋지 않았나 봤어요. 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드렸죠. 집으로 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시무룩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차 안에서 태준은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오늘 회의에서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백미러로 그의 표정을 살펴봤죠. 도현 씨. 갑자기 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사장님. 아까 회의에서. 미안했어요. 너무 화를 냈나 봐요.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어요. 아마 기분이 안 좋아서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죠.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해줬는데 고마워요. 태준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집에 도착한 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랫동안 수고했다는 표현이 특히 신경 쓰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30년간의 인내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아직도 생생한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995년 저는 29살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성만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죠. 당시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아, 우리가 꼭 성공하자. 10년 후에는 이 업계에서 최고가 되는 거야. 성만이 사무실에서 저와 악수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성만의 눈빛은 정말 진실해 보였어요. 저 역시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죠. 초기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성만과 저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회사는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죠. 제가 맡은 분야는 해외 바이어와의 관계 구축이었어요. 영어를 잘했던 저는 외국 회사들과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죠. 반면 성만은 국내 영업과 자금 관리를 담당했어요. 3년 차가 되던 해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10배 가까이 늘어났고 직원 수도 10명을 넘어섰어요. 그때 저희는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죠. 도연아, 법인 설립할 때 지분 배분을 어떻게 할까? 우리 둘이 반반 가져가는 게 맞지? 성만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했어요. 모든 서류 작업을 성만에게 맡긴 거였죠. 내가 법무 쪽을 좀 더 잘 아니까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넌 영업에만 집중해. 저는 성만을 믿었습니다. 그가 저를 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법인 설립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에서 제 이름이 빠져 있거나 회사의 주요 결정 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성만아, 이번 독일 회사와의 계약서에 내 서명이 왜 없어? 아, 그거?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내 서명으로만 진행했어. 어차피 우리 회사 일인데 상관없잖아. 그때마다 성만은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의심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를 믿고 싶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회사 설립 5년 차에 찾아왔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성공하면서 회사 가치가 급등했어요. 그때 성만이 저를 불러 말했죠. 도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성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뭔 일이야? 사실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때 성만이 꺼낸 서류들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는데 제 지분이 50%가 아니라 10%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반반씩 갖기로 했잖아. 미안해, 도연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었어. 성만의 고백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한 친구가, 파트너가 저를 철저히 속여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비즈니스야, 도연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성만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야? 이 회사를 키운 건 나도 마찬가지잖아. 물론 고마워하고 있어. 그래서 10%라도 주는 거야. 원래는 직원으로만 두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만에게 저는 처음부터 이용당할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초기에 제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주식이 있었거든요. 당시 세금 문제로 어머니 이름으로 주식을 샀는데 성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주식은 비록 소액이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식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성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복수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알겠어, 성만아.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10% 가치밖에 안 된다면 할 말 없어. 도연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래도 평생 친구잖아. 성만의 위선적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저는 5년간 키운 회사를 떠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며 성만의 회사에 운전기사로 들어간 거였어요. 새벽 시간에 이런 기억들을 되새기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의 인내가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거예요. 성만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태준이 어제 실패한 계획을 다시 논의하려는 모양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폭도에서 나누는 대화도 조심스러운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도연씨, 오늘 회의 후에 성만 회장님 모시고 골프장 가야 해요. 태준이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성만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회의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상훈 비서실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 씨, 어제 회의에서 실례한 것 같던데요. 운전기사가 회의 내용에 관심을 보이는 건 좀. 상훈의 말투는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경고하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 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요? 자금 상황도 그렇고 최근 몇 건의 프로젝트도 실패했잖아요. 이대로 가면 올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회사였지만 속은 골마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때 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먼저 불필요한 인력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운전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전담 기사를 둘 필요가 있나요?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상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를 자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도연 씨는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도와줬는데. 태준이 망설이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개인적인 정은 뒤로 미뤄야죠. 상훈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태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도연 아저씨는 우리 가족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자르는 건 말이 안 돼요. 서연아, 이건 회사 일이야. 네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회사 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 아저씨만큼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연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만은 제 편에 서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상훈 실장 말이 맞아. 지금은 절약할 때야. 기사 정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결국 다수의 의견은 저를 해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도연 씨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태준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언제 진행할까요? 내일 주주총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적기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1시간 후 태준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마 저를 해고한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죠. 도연 씨, 차에서 잠깐 얘기 좀 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태준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제가 먼저 말하자 태준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태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서.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누구보다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너무 미안해요. 퇴직금은 충분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서류들이 빛을 발할 거예요. 30년간 숨겨두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명의의 주식 증서를 손에 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꿈속에서 저는 30년 전의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 성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만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벽녘에 눈을 뜨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습니다. 오늘만은 운전기사가 아닌 다른 정체성으로 그 자리에 서야 했거든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주차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차들이 서 있었어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차량들이었죠. 저는 차를 주차하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혼잣말을 하며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에서는 안내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참석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죠. 도현 씨, 오늘 주주총회인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로비에서 만난 한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의 시간에 맞춰 임원들을 모시고 와야 할 텐데 혼자 온 것이 이상했나 봐요. 아, 네. 일찍 준비할 게 있어서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회의실 앞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주주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든 분들이었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죠. 저분이 김도현 씨인가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연락했던 변호사였죠. 네, 맞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로만 통화했는데 드디어 뵙네요. 우리는 조용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가 든 가방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고맙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니까요. 잠시 후 태준과 성만이 도착했습니다. 성만은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죠. 성만이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어요.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죠.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회의를 시작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작년 경영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준이 발표를 시작했지만 내용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어요. 매출은 감소했고 순이익은 더욱 크게 떨어졌죠. 사장님, 이런 식으로 경영하시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한 주주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명 나아질 거예요. 작년에도 같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또 다른 주주의 지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성만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죠.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30년 역사를 가진 견실한 기업이에요. 성만의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역시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움직일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도현 씨, 왜 여기 계세요? 오늘부터는 김도현 씨가 아니라 주주 김도현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나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도현 씨는 이 회사의 합법적인 주주입니다. 여기 증빙 서류가 있어요. 변호사가 주주명부와 주식 증서를 보여주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성만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너, 설마.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저를 알아본 거였죠. 오랜만이야, 성만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0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서 말이에요. 김도현, 너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성만의 말에 회의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현 씨를 아세요? 아는 게 아니야. 이 회사를 함께 만든 창립자 중 한 명이거든. 성만의 고백에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회사를 함께 세운 공동 창립자 김도현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30년 전 제 동업자였던 성만 회장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합법적인 제 지분을 불법적으로 빼앗아갔죠. 성만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도연아, 그건 30년간 저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예요. 저는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아 들어보였습니다. 이 주식은 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구입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지분이에요. 지분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주주가 물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회사 지분의 25%에 해당합니다. 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25%면 상당한 지분이었거든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현 씨가 우리 회사의 대주주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겁니다. 성만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30년 전에 이미 정리된 일이야. 정리됐다고요? 저를 속이고 배신한 게 정리된 일이라고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만 씨 30년간 숨어있던 진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힐 때가 왔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30년간의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다시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30년간 숨겨두었던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30년간 준비해온 확신으로 가득했죠. 1995년 저와 성만 회장은 함께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절친한 친구였고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어요. 성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초기 5년간 회사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해외 영업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둬들였거든요. 특히 독일과 일본 시장 진출은 제가 단독으로 이뤄낸 것이었어요. 주주들이 흥미롭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만 회장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저를 속였습니다.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제 지분을 10%로 축소시켜버렸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성만이 급하게 반박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1995년 당시 김도연 씨와 성만 회장이 주고받은 계약서의 사본입니다.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한 약속이 명시되어 있어요. 서류를 본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태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노려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밝혔어요. 제가 회사를 떠난 후에도 성만 회장은 제 아이디어와 해외 인맥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제가 구축해둔 독일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통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 건 증명할 수 없어. 성만이 다시 소리쳤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들은 당시 독일 회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계약서들입니다. 모두 김도연 씨의 이름으로 진행된 것들이에요.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성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 아저씨?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서연아, 이제 아저씨가 아니라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서연이 더욱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도연 씨가 우리 회사의 대주주였대.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변했죠. 그래서 항상 회사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던 거군요. 맞아. 이 회사는 나에게도 소중한 곳이거든. 그때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건 김도연 씨도 알고 계셨나요? 물론입니다. 30년간 이 회사를 지켜봐왔거든요. 현재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말에 태준이 움츠러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가요? 첫째,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 부족. 둘째,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연이은 실패. 셋째, 임원진들의 도덕적 해이. 저는 차근차근 문제점들을 짚어나갔어요. 특히 상훈 비서실장의 경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훈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건 어떻게? 30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경외감을 표하는 시선들이었죠. 그럼 김도현 씨께서 이 회사를 다시 경영하실 건가요? 한 주 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저 혼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도현 아저씨를, 아니 김도현 이사님을 지지합니다. 서연의 지지 선언에 몇몇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만이 마지막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도연아. 네가 이겼다. 하지만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30년간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가 저와 함께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주주총회는 결국 새로운 이사회 구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서연은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태준과 상우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법적 처벌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복수보다는 회사의 미래가 더 중요했거든요. 성만은 회장직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저에게 넘어왔어요. 3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도현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한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30년 만에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나서며 저는 폭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이 건물에서 쫓겨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이번에는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30년간 쌓인 회사의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김 의장님, 독일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서연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구축했던 독일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기 시작한 거였죠. 다행이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저를 기억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니. 의장님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거죠. 사람들이 의장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서연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왜 하필 운전기사로 돌아오셨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서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전기사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을까? 임원들의 진짜 속마음, 회사의 실제 상황, 모든 걸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거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네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완벽해야 했어.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의장님, 성만 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나가 있을게요. 아니야, 같이 있어. 이제 숨길 일은 없으니까. 잠시 후 성만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7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느껴졌죠. 도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편하게 말해, 성만아.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미안하다. 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 말이야.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성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만에 듣는 진짜 사과였죠. 왜 그랬어? 우리 친구였잖아. 욕심이었어. 그 당시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지. 30년간 후회하며 살았어. 매일같이. 특히 내가 운전기사로 돌아왔을 때부터는 더욱 그랬어. 성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눈치채기 시작했지. 내 말투, 행동, 회사에 대한 관심. 다 예전 그대로였거든.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무슨 말을 하겠어? 내가 저지른 잘못인데.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 네가 언젠가 복수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 성만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준비한 복수였지만 막상 성공하고 나니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성만아, 이제 과거는 묻어두자. 우리 모두 늙었어. 그래. 고마워 도연아. 성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네가 잘 이끌어가렴.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니까. 함께하면 안 될까? 이제 서로 속일 이유도 없잖아. 제 제안에 성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회사를 만들어 보자. 이번에는 정직하게 말이야. 성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거였죠. 회사 상황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제가 복원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계약들이 성사되었고 서연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대우가 이뤄지자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의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회계팀장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정말인가? 서연도 놀라며 보고서를 들여다봤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운전기사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죠. 김 의장님 건배. 직원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잔을 높이 들었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30년간 꿈꿔온 순간이었거든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의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30년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거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죠. 물론이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30년간의 주식 증서와 낡은 사진들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회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업계에서의 평판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뿌듯했던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만 보며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거든요. 의장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서연이 신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가 올해의 베스트 컴백 기업으로 선정됐대요.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정의, 김도연 의장의 극적인 복귀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과분한 평가네. 전혀 과분하지 않아요. 의장님이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오후에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영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인터뷰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언론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한번 받아보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권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공식적으로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자리였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0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회사 경영권을 되찾은 김도연 의장님입니다. 아나운서의 소개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의장님,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혹시 운전기사로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는 30분간 진행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반응이 이어졌죠. 방송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30년 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마.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온다. 다음 날부터 저에게는 수많은 강연 요청과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제가 겪었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었거든요. 의장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예요. 서연이 기쁘게 보고했어요. 다들 의장님 강의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럼 다행이야. 젊은 친구들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회사는 업계 선두 그룹으로 올라섰고 저는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했던 임원들이 이제는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려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도현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이제 과거 일이야. 새로운 사업은 잘 되고 있나?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어. 제 말에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30년간 정말 수고 많았어.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경영자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1년 후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을 태우고 출근하기로 한 거였어요. 의장님 왜 직접 운전하세요? 기사를 고용하면 되는데. 서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겸손을 잊지 않으려고. 겸손요? 운전기사로 일했던 30년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만들어준 거야. 그 시간들을 잊고 싶지 않아. 서연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멋있어요, 의장님. 차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직원 복지 개선, 사회공헌 활동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만족이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의장님 오늘도 화이팅.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하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맑은 하늘이 제 마음만큼이나 청명했습니다. 30년간의 기나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리더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30년간 간직해왔던 낡은 서류봉투를 마지막으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편지를 넣었어요. 미래에 내가 읽을 편지라고 쓰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인내 끝에 당신은 진정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창밖으로는 다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은 30년 전의 절망적인 새벽과는 달랐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도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둠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도연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진실이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준비한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끈기와 희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서연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일을 지지하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연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도연의 깨달음도 잊지 마세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증오보다는 사랑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진리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